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재미가 없는 내용으로 좀 다뤄볼 것이니까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영상 속도 1.5배를 추천을 드리며 또 이런 내용을 좀 보셔야 그 앞날을 또 볼 수가 있겠고 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대략적인 어, 그래도 맥락이라도 짚어볼 수가 있어요. 요새 최근에 저희 구독자층이 10대층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서 이 내용도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진로 선택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나왔고요. 이 저자는 전문가라고 해서 한국투자파트너스 법인장 김종현 씨가 직접 저자를 했습니다. 전문 분야는 핀테크 블록체인 인공지능 분야라고 해서 내용을 제가 대략적으로 한번 읽어보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도 얻어갈 부분이 되게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대략적인 목차는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다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의 개념은 금융과 IT 결합해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핀테크와 테크핀에 대한 비교를 보게 되면 핀테크, 금융회사, 금융업종에 관련된 기업의 정보기술을 활용을 해서 기존 금융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며 테크핀은 비금융 정보통신 기업이 자사에 보유한 사업 인프라와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대표적인 테크핀 기업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버 통장이 증권회사와 제휴를 맺으면서 고객이 계좌를 발급하다 실질적으로 기본적인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라는 점에서 네이버페이와 각종 어플리케이션 의존도가 높은 자사 고객에게 높은 편의성을 제공할 것을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통한 테크비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 규모와 제휴 부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층이 10대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진로 선택을 하셨을 때 이 내용과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게 많이 될 것 같고요. 되게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구독자 연령층들은 자녀가 이제 자라나는 자녀에게 이런 쪽에 대해서도 진로를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는 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핀테크 부상 배경에 대해서 보게 되면 대부분 뱅크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부분을 주로 매개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업이 왜 데이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내 소비의 패턴은 무엇으로 나오냐? 금융에서 나온다. 그래서 카드사가 갖고 있는 데이터 소유량이 제일 많습니다. 예, 그런 측면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넘어가겠고, 요새는 이제 카카오뱅크에서 서비스 질과 그리고 인력에 대한 그런 인건비 비중을 어떻게 해서든 세이브하고자 해서 상담 챗봇도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이제 해당 보험사 쪽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인건비 절감으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도 약간 좀 스마트하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죠. 그것도 뒷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거래 환경의 변화라고 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10년대 중반에 빠르게 변화를 했다. 핀테크가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친 시장은 결제 시장으로서 핸드폰만 있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대세 시장이 열리게 됐다. 그래서 결제 시장 규모는 2015년도 때부터 4,500억 달러 수준에서 2019년도 때까지 1조 달러까지 성장을 보여주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성장을 해주고 있는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 금융위기로 인해서 대한금융을 모색하기로 했다라는 점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네. 시작을 했고 이제 여기서도 핀테크 사업 현황을 보게 되면 두루두루 선진국들이 과감하게 규제 완화와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서 정책적 지원을 2015년도 10월 달부터 계속 진행을 해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고 거기에서 90%를 서비스를 출시했고 40%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는 아주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도 이제 영국의 규제 박스 도입 성과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비슷하게 규제 샌드박스를 만들면서 그만큼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 발달된 국가들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그런 새로운 금융 사업에 기존의 이쪽에 대해서 GDP도 상당히 높고 하니까 이 산업을 더욱더 육성시키려고 하는 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선도했고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핀테크 산업에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또 마련하기도 했었고 이로 인해서 블록체인이 금융과 또 만나게 되면서 엄청나게 기대감도 많이 커지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금융업에 대한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금융업이 개인이나 기업이 원하는 만큼 자금이 빌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금융 제약을 감소시키는 역할로 담당을 한다. 특히 예금과 대출이라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초창기 완전 담보 대출을 제공하여 전담포와 비슷한 역할을 했었으나 은행의 업력이 쌓이면서 단순히 담보대출 역할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통해 자금을 기업에 공급해주기 위해 개인과 기업의 신용평가를 하는 것이 은행 또 다른 기능으로 자리를 잡혔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서에 대한 이제 중개에 대한 측면에 대한 이자 놀이가 약간씩 부족하면서 사이드업을 좀 많이 찾아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뭐 B라는 은행이 있고 A라는 은행이 있다고 하면 B가 조금 더 싼데 뭐 A라는 은행 쪽에 계약을 하고 발품을 덜 팔면 그만큼 손해를 많이 보는 시대였지만 지금 좀 다르죠. 네, 여러 군데에서 그리고 인터넷 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더욱더 파격적인 이 경제에서 살아남고자 해서 파격적인 이자 부분을 최소화시키면서 빌려주는데도 꽤 많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파일을 먼저 키우고 해보자라는 그런 데가 꽤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듣기로는 뭐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토스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한국계 기업이라고 하면. 그래서 WEF 금융산업의 혁신 기술로 현금 없는 결제, 새로운 결제 수단, 연결된 보험 서비스, 보험과 가치 사슬의 해체, 대체 대출, 소비자 선호의 변화, 클라우드 펀딩, 투자자들 권한 확대, 새로운 시장 플랫폼, 똑똑하고 빨라진 분석 도구를 꼽았다고 합니다. 이게 앞으로 트렌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모델링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최근에 스퀘어를 보게 되면요.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온 오프라인 판매를 돕기 위해 솔루션을 통합시키고 있고 스퀘어 캐피탈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출 중개 자회사를 설립해서 소상공인들의 상점 운영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단기 대출론까지도 하면서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었고 비트코인에 대한 추종자들이 많은 걸 아니까 그거에 따른 또 새로운 금융상품에 대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비트코인을 품어줌으로써 또 비트코인 쪽에 대한 추종자들이 또 모바일 쪽에 되게 특화가 되어져 있고 인터넷에 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스퀘어 어플을 또 많이 다운을 받아서 구독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또 그거에 따른 수혜를 또 톡톡히 받고 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퀘어 같은 기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많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미국의 베터먼트라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의 로봇 어드바이저라고 했는데 로봇 어드바이저는 고객 정보와 각종 금융 정보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의 고객의 개개인들에게 맞춤형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은퇴 여부, 소득, 투자 목적 부분을 사람보다 100배 빠른 분석의 속도로 최적의 금융상품을 추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수익률과 그것이 얼마만큼 정말 내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만큼에 대한 컨설팅이 제대로 들어가는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게
뭐 10년, 20년 이렇게 장기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 만족도가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측면이 조만간에 대세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재미난 측면은 고객의 일반 예금 계좌 잔액을 지급 결제에 필요한 자금보다 많으면 이 계좌에서 저축 계좌를 여유 자금으로 자동 이체를 해주면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저축성 계좌에 대해서 여유 자금을 운용으로 돌려서 높은 수익을 또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죠. 그리고 또 비슷한 형태가 알리바바 그룹에 있는 뭐 알리페이가 이런 베터먼트와 유사한 자산관리 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를 했는데요. 이제 내가 쓰고 남은 거는 어느 쪽으로 가냐, MMF로 돌리는 형태로 해서 그 돈을 보다 효율적으로 돌린다고 합니다. 뭐 요거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해볼 수가 있겠죠. 뭐 AI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소비 패턴 습관이 이미 나와져 있으면 한 달에 대략적인 월 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때 파트 시간대별 이자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아마 돌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지금의 코인 시스템과도 또 잘 맞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는 또 쓰일 것으로 보여진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한 핀테크의 이제 중개 역할 부분이 앞으로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요. 대출론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이 아마 대세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셜 데이터, 멀티미디어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용자, 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은행한테 별로 좋지 않죠. 시중 은행들한테. 모든 게 다 공개가 되고 마이데이터, 한국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토스가 어디 은행이 제일 대출이 싼지, 어느 쪽이 제일 신용도가 깎이지 않으면서 빌릴 수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면서 더욱더 우리는 편리한 대출 서비스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은 핀테크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금융상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분야에서 경쟁화를 심화시키고 기존의 금융 서비스를 전문화, 세분화를 유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에 대한 성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세분화해서 그 사람에 맞게끔에 대한 특화되어져 있는 기술을 축적해 나가겠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프렌드 슈어런스가 소셜 네트워크 기반의 보험 수요의 이용자를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P2P 보험 플랫폼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최대 15인까지 고객의 직접 커뮤니티를 구성할 수 있고 여기에서 보험료를 내면 사고 발생 시 동일한 계좌가 보험료에 지출이 되고 초과 금액은 프렌트 슈언즈가 보장을 하게 되는 연합 체계에서 어떻게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부분은 또 회사가 어느 정도 책임해주고요. 그리고 부담률을 좀 낮게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져가는 좀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즉, 이 말은 고객한테 필요할 수 있는 상품, 요구할 수 있는 건 효율적으로 해서 만들어내든지 아니면 약간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거는 어떻게 해서는 P2P 금융상품을 따로 마켓으로 만들어서 그걸 적절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P2P 금융상품 플랫폼을 조금 더 육성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또 내재화 시키려고 하겠죠. 그런 측면도 볼 수 있는 대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2월 달에 미국에서 설립된 에이콘즈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투자 여력이 없는 밀리니엄 세대를 겨냥해서 지급 결제와 기능을 합친 소액 투자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것도 연령대별에 대한 투자 성향 스타일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타겟팅이 들어가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금융별 변화의 방향성을 보게 되면 결제 부분이 많은 변화를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카드에서 조만간에 모바일로 안착화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변화점은 보험인데 앞으로 이제 무인 자동차 시대 그리고 이번에 공유 경제로 인한 소유권의 개념 변화가 있고 증권화로 인한 분산 투자와 헤지 펀드에 대한 자금 조달에 있는 내부 가치 사슬이 해제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험도 인슈어테크 부분 쪽으로 많은 부분으로 많이 변할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스타트업 레모네이드가 고객의 보험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기서도 온라인 보험 플랫폼을 최적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최적화로 인해서 레모네이드가 90초 이내에 간편 보험 가입과 3분 이내에 보험금 지급 서비스로 엄청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의사협회가 이 부분을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예금과 대출 부분도 대출 중개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서 이제 이걸 위험 부담은 어떻게 누구한테 해당 어떻게 보면 고객이 만들었으니까 고객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구조로 하면서 약간의 수수료 텍스 부분만 좀 먹는 구도로 좀 가보겠다라는 시장이 있습니다. 한국도 이게 조금 인기가 2015-16 시즌 때는 좀 컸지만 약간의 부실 부분이 좀 있어서 최근에 전 세계 최초로 이 P2P 대출 플랫폼 관련된 규제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도 언제? 작년에 통과가 되었죠. 그것도 10월 달에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중개 구조는 이렇게 돌아간다. 요 정도 선으로만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뭐 다 알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자본 조달에 대한 혁신적인 부분이 많이 생겼다. 그게 클라우드 펀드 방식도 있었고 그리고 P2P 방식도 생겼고 그리고 새로운 블록체인의 금융 상품들도 많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자본 조달에 있는 측면이 많이 생겼다. 과거에는 ICO라는 게 생겨서 약간의 좀 내가 아이디어만 좋으면 그거에 비슷한 크라우드 펀딩과 비슷한 유형이 있는 그런 블록체인 금융 상품도 나오겠지만 규제로 인해서 이제 규제 라이선스를 어떻게 보면 확보한 쪽만 그런 걸 할 수가 있었죠. 지금은 좀. 그리고 투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이었다. 투자의 정보망이 더욱더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이 많이 성장이 커지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줄어들었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방대한 정보가 내가 효율적으로 좋아하는 플랫폼 쪽으로만 소화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단점도 있지만 오히려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서 투자 쪽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또는 내가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방대한 양이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집중을 했었을 때는 또 좋은 성과가 있다. 물론 이제 그 정보가 너무 방대하고 범용적이고 이게 제각각에 있는 기준마다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거에 따른 오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한 번 더 검증을 해서 볼 필요성이 있겠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한 소셜 투자 플랫폼 투자 관리 분야도 매번 성장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의 미래 2030 시나리오를 보게 되면 이번 질병 사태로 금융업에 엄청나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뉴 노멀이라고 해서 사회적 새로운 기준이나 표준이 보편화되는 현상이다. 라고 해서 조만간에 그 금융 분야가 많이 바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쇼핑도 비대면, 엔터테인먼트도 비대면, 그러면서 동영상 서비스 OTT가 많이 성장했고 교육도 비대면, 그리고 의료도 비대면, 다 비대면이 대세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질병군으로 인해서 비대면이 죽는다 보다는 오히려 편리함이 더욱더 컸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시간적 여유,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서 본다고 하면 아무래도 비대면이 앞으로도 대세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동하는 거리도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요즘 젊은 생각들의 부분을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에 대한 생활 패턴도 반강제적으로 그거를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걸 터득했기 때문에 그 분야는 거의 반 이상은 존재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도 비대면 대면 결제
추이가 증가율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측면이었고 5대 시중은행 비대면 서비스도 많이 커져가고 있으며 그러면서 여기에 따른 앞으로 인력을 그렇게 많이 뽑지 않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반대적으로 소프트웨어나 IT 개발자를 더 많이 채용을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국민은행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채용 조건은 어떻게 보면 금융업에 있으신 그런 애들로만 뽑게끔 해놨는데 세부 내용을 보니까 거의 IT 개발자 위주로 뽑는 걸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서만 했던 그런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차라리 IT 개발자를 뽑는다라고 되지 왜 그런 형태로 냈냐라고 해서 이제 정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게 최근에 있는 소식이었습니다. 예, 핀테크 서비스별 동향과 전망을 보게 되면 모바일 간편처 결제가 앞으로 대세가 될 것 같다.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죠. 모든 증권사, 모든 금융업종이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더 주고 있는 게 금리 인하 요구권의 기본으로 모든 시중은행들이 이거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내놓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가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가 대출을 빌렸을 때 너가 우리 앱에서 한 번이라도 거래 조회나 계좌 이체를 한 번이라도 했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거의 0.1%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러니까 자기 앱을 많이 사용을 해달라는 것이죠. 네. 그런 걸로 좀 고객에 대한 그런 데이터를 좀 확보를 해서 새로운 상품군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쉽지 않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겠죠. 남들은 안 주고도 그냥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측면이 있겠고, 그리고 또 올라오고 있는 게 삼성페이가 뭐 최대 수혜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또 이게 삼성페이가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NFC 방식이 아니에요, 삼성페이는. 그리고 애플 또한 한국에서 많이 결제에서 약세를 보여주었던 이유가 NFC입니다. NFC 자체가 단거리 무선 통신인데, 어떻게 보면은 NFC 자체가 비용이 좀 더 비싸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NFC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포스 시스템도 가뜩이나 비싼데 그리고 무인으로 인해서 편의점을 그렇게 하기 위한 포스가 거의 몇 천만 원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기 때문이죠. 관심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한국은 그런 거에 대한 비용을 쓰기는 좀 그렇다. 그리고 이런 쪽이 많이 발달이 됐고 이런 파이가 다 먹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 그리고 카드 부분의 또 실용성과 거의 소비 패턴 변화를 이번 질병 사태로 만약에 주지 않았으면 그대로 카드 사용률이 계속 유지가 됐었을 건데 조금이라도 좀 변화는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최근에도 QR코드가 많이 있고 제가 중국에 오면서도 QR코드로 쓸 수 있는 방대한 범위를 느끼면서 정말로 이 결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는 QR코드가 진짜 쓸모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죠. 그래서 되게 쓸만하다. 정말 쓸만하다. 이번에 뭐 질병으로 인해서 QR코드 아마 써보신 분들도 되게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편할지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결제할 때도 편리하고 밥 다 먹고 그냥 찍고 가면 끝입니다. 네. 그 정도예요. 네. 그러하고요. 그리고 이제 P2P 대출 중개 서비스도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개인한테 주어진 정보 양도 많아지다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인해서 중개 대출 사업 부분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 대신 그 내 원금 자체 또한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원래 P2P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상품군들이 대거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내용이 좀 많아요. 네.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엄청난 새로운 상품군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조만간에 이제 재무 컨설팅 부분, 그리고 투자 내용 분석 부분, 그리고 그 수익과 지출을 할 수 있는 가계부, 오토 가계부 시스템, 그리고 나의 생활 패턴을 나머지 외
쪽으로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파트타임별에 대한 이자 보상 비율을 주는 이자 농사를 자동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통합관리 지갑 시스템이 아마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볼 필요성이 있겠고요. 쭉쭉쭉 넘겨서 보게 되면 인슈어테크라고 해서 보험과 기술의 합성어로 이제 상품계약,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짧게 이야기를 하면 장점과 단점이 교차한다고 해서 장점은 내가 넣은 만큼 빨리 받을 수도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게 누적된 데이터의 양이 다 실시간으로 다 찍혀버리고 이게 다 통합 플랫폼으로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내가 일정 질병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 사람이 병원에 대한 횟수와 이런 걸 다 고려를 했었을 때 보험 가입이 될 확률이 매우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건강검진을 했었을 때에 대해서도 잘못된 오류, 그러니까 오류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오진율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오진율이 개정이 안 되고 만약에 그랬을 때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인 뭐 보험에 대한 약간의 가입을 할 때 약간의 지장이 나올 수도 있는, 그리고 왜 그게 그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누적 데이터량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유전자 부분이 있으니 이런 유형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보험료를 좀 높여서 받아야 된다, 이런 기준이 또 만들어질 것이다라는 단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았을 때 결코 좋지 않는다. 그리고 되게 편리성만 보았을 때는 좋지만 보장 금액을 받을 때는 점차 더 까다롭게 될 것이다. 왜냐? 다 데이터화가 되고 다 음성으로도 녹음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고객에게 더욱더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해외 인슈어테크 부분이 뭐 이런 형태가 있구나라고 잠깐 정리해서 보셨으면 좋겠고, 블록체인 비즈니스 우리 요 이야기 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에너지, 금융, 의료, 물류, 콘텐츠, 게임 해서 한 18가지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은 왜 금융이 많이 핫하냐? 돈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쪽 금융의 자리를 안착하고 그게 이제 실현화가 되면 나머지 이런 분야도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 뭐 대표적으로는 리브라 코인, 지금은 이름을 바꿔서 DM이라고도 불리죠.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디지털화의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은 그만큼 기존의 시중 은행들이 먹을 수 있는 파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 변화를 해서 살아남기 위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아까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중앙은행과 어떻게 보면 개개인 국민과의 다이렉트 거래가 되는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그 지갑을 외주로 주긴 할 건데 아니면 또 라이센스를 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시중금리에 대한 추이는 개인에 대한 지갑의 금리를 추정을 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자산구 투자 쪽으로 많이 돌릴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요. 2025년 디지털 혁신 모델로 상실된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구나라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매금융 인공지능 활용 현황을 보게 되면 뭐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추천, 고객의 서비스, 챗봇 디지털 에이전트, 그리고 행동 측정으로 인해서 디지털 아이디, 자동화된 투자 자문,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효율적인 금융, 사기, 그리고 모니터링, 지급 결제 조회, 머신러닝, 사이버 보안 강화 부분이 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나중에 최종 진화 형태는 최종 통합관리 지갑이 모바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내 지갑 안에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어떻게 보면은 주식도 할 수 있고 뭐 코인 거래도 할 수 있고 보험도 할 수 있고
뭐 내 돈의 모든 흐름을 다 볼 수 있는 뭐 자산관리 지갑 부분이 될 거예요. 이것을 중앙은행이 뿌려줄지 아니면 또 라이센스를 해서 할지 아니면 시중은행한테 그걸 줄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기관의 일단 케이스 1에서 케이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 모델 중에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가 선택하는 거니까 제가 그것까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선택인데 그게 어떤 모델링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거에 따라서 소비 패턴을 좀 바꿔야 되고 투자 습관 패턴도 바꿔야 된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중앙은행 변화는 CBDC로 발행자금이 이미 시작이 됐다. 그래서 2020년도 상반기부터 CBDC 실험이 계속 운영이 되어가고 있고 각 선진국들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발행을 중국 시스템으로 테스트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거의 쓰기 직전까지 왔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될 것이고 SNS 마케팅 10대, 20대 시니어 고객들 확보에 위한 그런 대안으로 필요하게 될 것이고 이게 아마 노인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현금을 아예 한 방에 없애고 가기에는 어렵고 이거는 더 이상 현금을 더 이상 찍어내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이 약간 훼손된 돈은 그냥 디지털 쪽으로 바꿔주는 형태로 그리고 디지털과 현금으로는 절대 못 가게끔 그런 내용도 한국은행 보고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너무 투명하니까 정부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커질 겁니다. 왜냐면 블랙머니가 다 찍힐 거니까. 근데 블랙머니가 갖고 있는 부자들은 자기 자녀들한테 돈을 줘야 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연령대가 다 뭐 젊은 부자부터 나이 드신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밝히고 싶지 않으니까 다 짱막는 지갑들이 있습니다. 뭐 버뮤다, 뭐 스위스 은행 다 지갑을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고 왜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쪽을 먼저 받아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앞으로 할 수 있을 만한 먹거리를 커스터디로 대체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커스터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고 너희가 사업을 할 거면 돈은 은행한테 맡겨라 라는 걸 법제화시켰죠. 그러니까는 통합 금융 관리를 한다고 해도 은행이 할 수 있을 만한 역할은 좀 범위는 좀 최소화됐지만 그 이상 은행이 망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그만큼 은행의 취업을 또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복수 전공을 필수로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 대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 같고요. 아마 비트코인이 그만큼 유용한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바입니다. 뭐 이게 꼭 비트코인 이야기가 조금밖에 안 나와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내 삶에 있어서 변화가 보험, 금융, 뭐 게임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장단점 뭐가 바뀌는지 생활 패턴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걸 좀 잘 보시고 꼭 코인만 투자하는 관점보다는 주식도 겸용으로 하시면서 그 회사에도 투자하는 것도 또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도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오늘 좀 거시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 재미없겠지만 그래서 주말에 일단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에도 주말에는 한 요런 거 위주로 좀 다뤄보려고 노력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